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MS 오피스를 마이크로소프트에 사지 어디서 사는 말이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이은재 의원에게 국감에서 한 말입니다. 이 일로 이 의원은 조롱의 대상이 됐고 결국 기자회견까지 합니다. 왜 그 제조사에서 샀냐가 아니라 왜 특정 유통사와 수의계약을 했냐를 물었다는 겁니다. 당시 영상을 자세히 보면 조 교육감의 질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은 우문의 우답이라며 모호한 질의와 어긋난 답변 0대 0으로 결론됩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조 교육감의 말에 독점인 걸 누가 모르냐, 제조사가 아니라 유통사를 묻는 거라고 그 자리에서 받아쳤다면 단단히 끝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상대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짚어내지 못합니다. 고성만 이어집니다. 본인의 질의 내용을 본인이 숙지하지 못했다.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 점수는요 0대 -1입니다. 김호준의 채점이었습니다. 첫 프로입니다. 송채경 기자 오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21 송채경입니다. 어때요, 제 점수? 0대 -. 네, 괜찮은 분석인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잘합니다. 첫 뉴스가 뭡니까? 네, 지난 7일 중국 어선들이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한국 해경에 고속 단정을 고의로 들이받아 침몰시킨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한 번 들이받아서 고속 단정이 기울자 2차 충돌에 완전히 침몰시켰는데 이렇게 침몰시킨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 뉴스는 저희가 처음이라잖아요, 이런 사건이. 네. 그래서 저희가 3부에서 직접 인터뷰를 할 예정입니다. 해서 다음 뉴스로 넘어가시면 되는데 네. 오늘 제가 축구 퀴즈를 하나 낼게요. 내지 마세요.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으면 세레모니를 하거든요. 네. 이 세레모니의 의미, 유래, 내일까지 숙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거든요. 네. 손흥민 선수가 하는 게 아니라. 자, 다음 뉴스 해주십시오. 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지난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서요. 정부가 전경련을 동원해서 대기업의 미르재단 설립 기금을 강제 모금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전하면서 강하게 비판한 걸로 드러났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건이 불거진 이유가 아니라 작년에. 네, 작년에. 네, 지난해 11월 문예위 회의록을 보면, 박병원 회장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정부가 이미 재단법인 미르라는 것을 만들고 전경련을 통해 대기업의 발목을 비틀어서 이미 450억을 내는 것으로 해서 굴러가는 것 같다. 기가 막힌 일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회의록을 통해서 밝혀진 건데요. 경총. 네. 한국경영자총협회. 네, 맞습니다. 전경련 못지않은 친기업 단체인데. 그렇죠. 5개 경제계 단체 가운데 하나인데요. 박 회장은 포스코 사회 이사이기도 하고 이날 회의 직전에 바로 포스코 이사회에서 미르재단에 30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다는 걸 듣고 이렇게 회의에 와서 이게 말이 되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정부 청와대의 입장은 이것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 네.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이미 기업 쪽에서 이게 돈 내라고 해서 냈다고 하는 발언들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많아요. 네, 맞습니다. 예. 미르재단 뉴스는 끊임이 없네요. 화수분과 같이. 또 있어요? 미르재단은 아니지만 미르재단과 관련된 차은택 광고감독 계속 우리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건 같은 뿌리 이야기죠. 네네. 최순실 씨와 친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 다음에 문학의 황체자라 이렇게 불리는데, 또 이번에 밝혀진 사실은 차은택 감독이 KT 방송 광고를 사실상 싹쓸이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이 나왔는데요. 몇 편 중에 몇 편을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KT 광고 47편, 그러니까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 동안 KT 광고 47편 가운데, 이제 김 감독이 관여하고 있는 회사에서 26편을 제작했다. 이렇게 사실이 확인된 건데요. 절반 이상을 한 업체가 가져갔네요.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차 감독은 민관 합동 창조경제 추진 단장을 지내고 있었는데요. 이런 직책 때문에 이렇게 싹쓸이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싹쓸이라고 할 수 있죠. 네. KT 같은 대기업은 사실 입찰을 통해서 따기도 어렵고 네. 광고도 많지만 숫자가 한 회사가 절반 이상을 다 싹쓸이한다는 건 이거 업계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네. 이건 특혜를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업계에서도 이 정도 싹쓸이라면 누군가 혜택을 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특혜를 의심할 수 있죠. 또 있나요? 네, 금융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금융위원회가 올해 1월 예정에 없던 1억 3천만 원짜리 광고를 새로 만들었는데 이 광고를 또 차은택 감독이 대표를 맡아온 아프리카 픽처스에서 맡았다고 하고요. 입찰 절차도 없이 광고를 수주해서 특혜 의혹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입찰 없이. 네. 앞으로 이런 뉴스는 이제 여기까지 나온 파헤칭이 여기까지고 더 나올 수도 있겠네요, 사실은. 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관련 뉴스가 있습니까? 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굉장히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최순실 씨의 딸이 해외 훈련 일지를 실제와 다르게 작성해서 수당을 타낸 정황이 드러났다는 건데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최 씨 딸이 독일에서 승마 국가대표로 훈련을 받은 기록을 살펴봤더니 서로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죠. 10월 6일과 12월 6일 대회에 출전한다고 돼 있었는데 그 날짜에 세계 승마협회 기록을 보면 출전 기록이 전혀 없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세계 승마협회 기록에는 10월에 10차례, 11월에 5차례 최 씨 딸이 대회에 출전한 것으로 돼 있는데 훈련 일지에는 그 날짜에 체력 훈련을 했다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요지는 우리나라 승마협회가 네. 최순실 씨 딸의
훈련 일지나 혹은 출전 기록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의미인데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과 차이가 있다는 거죠. 다른 국가대표 선수의 이제 훈련 일지를 보면 대회 성적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기재돼 있었는데 뭐 최 씨 딸만 굉장히 이상하게 적혀 있었고 또 서명도 서로가 달라 보인다 이런 지적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네. 독자적으로 훈련했고 협회조차 최 씨의 대회 출전이나 훈련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없었다. 네, 이 일지만 대리로 사인이 다르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이 사인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혹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다른 훈련 선수의 일지는 어떻게 훈련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와서 성적은 어땠다고 있는데 네, 이 최 씨에 따른 그런 게 없다. 네, 그런 게 없다. 그러면서 3개월 동안 제대로 된 기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훈련 수당이 지급됐다. 이런 의혹이 있는 겁니다. 계속 나옵니다, 뉴스는. 네. 네네. 알겠고요. 그 최순실 씨 혹은 미래 관련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음 뉴스는 어떤 겁니까? 네, 서울대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고 백남기 씨의 진료비에 대한 보험급여를 청구하면서 청구 사유를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라고 적은 것으로 드러난 건데요. 아, 지금은 외상성이라는 단어를 삭제했잖아요. 네, 아니죠. 그 사망 기록서에는 사인을 병사로 적어놓고 보험금은 외상성으로 청구했다는 의미입니다. 아, 그런 얘기인가요? 네. 그리고 실제로 진단서에도 외상성이라는 말이 빠지지 않았나요? 어디 사망 진단서예요? 그 의무일지인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네. 그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외상성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삭제되었다. 네, 사망 그거는- 진단서는 아니고요. 뭐 네. 다른 의무 기록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사망 진단서에는 병사로 돼 있는데 보험금을 타내려고 하는 거에는 외상성으로 적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 요 뉴스의 핵심은 네. 병으로 죽었다고 했는데 그 보험을 타낸 것은 외부 요인으로 상처를 입어서 네, 그렇게 보험을 타냈다는 거죠? 네네. 진료비 2억 2천여만 원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를 할 때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또 있습니까? 백남기 씨 관련해서. 네, 백남기 씨 관련해서는 이제 그 사망 진단서를 병사로 적은 백선아 서울대 신경외과 과장이 자기 스스로 그냥 판단해서 병사라고 적었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혼자서 판단해서 그렇게 과연 한 것인가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됐었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이 임명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의혹이 있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저희는 이제 오전 브리핑마다 조금씩 네. 이상하다 얘기는 했었죠. 네. 그런데 뭐가 좀 종합적으로 나왔나요? 네, 조금 살펴보면은 대통령 주치의 출신은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이 지난 5월에 원장에 임명됐는데요. 당시 의료계에서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던 겁니다. 왜 이례적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서울대 병원장이 되기엔 경력이 굉장히 짧았는데요. 최연사라고 하죠. 최연사. 네, 일단 최연소였고 또 2014년 대통령 주치의가 되기 전까지 분당 서울대병원에서만 근무를 했었는데 사실 분당에서 근무하다가 서울대 본원 원장이 된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이 사안을 처음 다룰 때 이미 했던 얘기고 네네. 더구나 제가 했던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취재 결과 예를 들어서 의료계 상당히 이례적이다. 서울대 근무하는 의사들이나 혹은 뭐 레지던트나 이런 분들과 인터뷰를 해보셨어요? 혹시? 네,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렇군요. 그쪽에서도 임명 당시에 너무 이례적인 거 아니냐, 자기네들도 깜짝 놀랐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갔다고. 너무 젊고 분당 서울대병원에 근무했다가 여기서 원장을 한 경우도 없고 네. 추가 취재 결과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이상한 게. 네, 그리고 또 지난 2월에 대통령 주치의를 갑자기 그만두고 서울대병원 선거에 나간 것도 이상하다 이런 평가가 많이 왜 나왔는데요. 이상합니까? 왜냐하면 서울대병원 선거에 나가겠다고 주치의를 그만둔 게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고요. 아, 또 대통령 게다가 주치의 사상. 네네 대통령 주치의 사상 처음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해외 순방을 나갔는데 이 주치의를 그만둔 것 때문에 주치의도 없이 해외 순방을 나갔다고 합니다. 아하. 원래 주치의가 하는 일은 사실은 본인의 병원에 근무하다가 평소 당시에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거나 지방 일정을 가거나 네. 휴가를 가거나 이럴 때 같이 따라가는 게 일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에 근무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자기 병원에 근무하다가 가는 건데 그런데 실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해외 순방을 갈 때 주치 없이 나갈 만큼 네. 급작스럽게 관뒀는데 그게 사실은 오케이 됐다 이거잖아요. 그렇지 그런 의혹이 나오는 거죠. 이미 이제 원장이 임명을 시키는 것으로 얘기된 게 아니라는 의혹이 나오는 이제 아니냐. 지점인데요. 네, 왜냐면은 이제 그 서울대 병원장을 추천할 때 이사회를 구성하는데 그 이사회의 구성이 사실상 청와대 입김이 가능한 작용이 가능한 그런 구성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이제 그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 임명을 할 때 추천을 한 이사회 구성을 보면 원래 9명인데 8명으로 구성이 됐고 그중에서 정부 인사가 3명이에요. 차관이 3명이에요. 네. 그리고 또 뭐 서울대 의과대학장, 서울대 뭐 치과병원장 이렇게 서울대 관계자들 그러면서 사회이사로 지정된 사람도 충북대 병원장 이렇기 때문에 사실 청와대에서 이렇게 임명을 해달라고 뭔가 언질이 내려오면 이렇게 해주지 않기 힘든 구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의지가 있더라도 구조가 가능하냐? 구조는 가능한 구조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외압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서창석 그 원장이 임명된 후에 파격적인 인사를 했는데 6월에 주요 보직자 인사를 했는데 그때 신찬수 부원장이 서울대병원 부원장으로 승진을 했고요. 아, 이분이 이번에 등장한 인물 아닙니까? 네, 이번에 사망 부원장의 지시로 병사라고 기록했다고 할 때 네, 그 맞습니다. 부원장님이 파격적인 인사 대상자가 된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7월 과장 인사에서는 또 사망 진단서를 작성한 백선아 교수가 과장으로 승진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그 원장이 부임하면서 네. 파격적인 인사라고 평가를 듣던 두 분이 여기 등장하는 거군요, 말하자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망 진단서를 직접 쓴 레지던트가 그 의무 기록지에 신찬수 부원장과 백선아 교수와 상의해서 작성했다 이렇게 직접 남길 정도로 관여했다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그 이게
청와대에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서창석 원장으로부터의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또 서창석 원장은 또 그 위로부터의 외압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가질 만한 사안이라고 볼 수 이 있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그러니까 청와대의 뜻이 서창석 원장을 통해 두 부원장과 과장에게 내려간 거 아닌가? 네. 이런 의혹인 거죠? 네, 맞습니다. 처음으로 제기되는 이야기 같은데 이게 기사로 나옵니까? 네, 한겨레 21에서 오늘 온라인으로 기사가 알겠습니다.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채영아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인터뷰 공장입니다. 오늘은 10월 10일, 오늘은 북한의 당 창건 기념일입니다. 지난 9월 9일 이 북한의 정권 수립 기념일이었습니다. 이때 북한은 5차 핵심을 감행했어요. 그런 만큼 오늘도 뭔가 핵 관련한 실험이나 움직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 전문가이시고 또 외교 전문가시기 때문에 최근에 핵과 관련해서 나온 여러 가지 뉴스를 저희가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연결했는데요. 예. 제일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겁니다. 최근에 독자적인 핵 무장론 나오지 않습니까? 예, 우리 내부에서, 여권 일각에서. 예. 네. 그리고 또 선제 타격론도 같이 나옵니다. 아, 예. 예, 두 가지 다 연결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가졌으니 우리가 선제 타격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 우선 선제 타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미국 내에서도 이런 여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 예를 들어서 이철호 의원 같은 경우는 선제 타격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미국의 군인들 쪽에서는 그 얘기를 하죠. 군인들은. 예, 군인들. 이번에, 지난 9월 18일인가, 미국의 그 외교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CFR. 예. 거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오바마 정부의 북핵 정책은 실패했다. 전략적인 내 정책은 실패했다. 그러니까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대화와 협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네. 유일하게 그 합참의장을 지냈던 군인 출신 하나가 선제 타격도 생각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게 지금 태평양을 건너 한국으로 돌아가지고 미국의 주류사회, 미국의 주류월 그 여론인 것처럼 뭐랄까 과장됐다 그럴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 선제 타격을 하는 경우에 그것이 가져올 소위 파급 효과 내지 그 재앙을 생각 안 하고 하는 거예요. 만약 선제 타격을 했다고 칩시다. 네. 미국이, 우리는 하지도 못해요. 미국이 해야 됩니다. 미국이. 근데 미국이 그런 결정을 하겠는가? 우선 첫째, 중국이나 러시아 때문에도 이게 쉽지 않은 얘기고, 또 설사 선제 타격을 했다고 할지라도 북한이 지금 주전방에다 배치해놓고 있는 장사정포, 방사포, 이것은 그야말로 그들 문자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핵을 제거하려고 하다가 재래식 무기인 장사정포나 방사포로 남쪽이 불바다가 되는 경우를 생각한다면 이거 선제 타격은 함부로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선제 타격론이 미국 주류 의견이 아니고 일부 군인들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예. 근데 미 정부에서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 예방 타격이었던가요? 예. 그게 그겁니다. 프리엠티브. 예, 결국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예방 타격이라고 클린턴 시절에 영변 핵시설 이런 검토를 한 거는 사실 아닙니까? 94년에 그런 계획이 있었죠. 예. 그런데 그거는 이제 외형적으로는 김일성이 김영삼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제안해서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하려고 했던 걸 그만둔 것처럼 돼 있는데, 당시 언론은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예. 내막적으로는 네. 선제 타격을 하려다 보니까 네. 그게 가져올 여러 가지 악영향, 특히 선제 타격을 한 뒤에 받게 될 일어나게 될 한반도 전쟁의 피해 이런 걸 내부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정말로 미국이 크나큰 이 책임을 져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섰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퇴로를 찾고 있는데 마침 그때 김일성이 정상회담을 제안을 했고 그걸 미국이 받아들였죠. 한국도 받아들이도록 권고를 하고. 그래서 그때 94년 6월 달에 북폭 위기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반대해서가 아니라 미 정부 내에서 검토되다가 자체적으로 현실성 없다고 폐기했다 말씀이군요. 그렇죠. 네, 바로 그게 지금은 말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말할 수 있다. 그때는 외형적으로 이 김일성 정상회담이 합의됨으로써 미국이 타격할 필요가 없이 됐다 하는 식으로 설명이 됐지만,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도 선제 타격은 반대했기 때문에 미국이 들어준 걸로 돼 있지만, 내막적으로는 미국 특히 군부 내에서 그 선제 타격 시 몰고 올 여러 가지 재앙적 후과, 이거 겁나서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판단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선제 타격하면 전면전이 될 수 있고 그러면 러시아나 중국이 가만히 있겠냐, 뭐 이런 이야기로 진행이 됐겠군요. 그러기 전에 네. 전쟁은 3일 만에 끝내지만, 전쟁은. 그다음에 그 전비는 $1,000억 정도 들 것이다. 그리고 그 전쟁의 그 후과를 정리하고 복구를 하는데 적어도 남쪽에 30년은 걸릴 것이다. 그리고 그 경비는
3천억 달러는 들 것이다. 그다음에 수백만 명이 죽게 돼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니까 이거 함부로 할 일이 아니구나 하는 판단이 이미 섰어요. 당시에 네. 금전적으로 그리고 인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이 그렇게 있었습니까? 예, 우리 주한미군 내에서 그런 계산을 해서 보고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당시에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조금 그 내막을 좀 들었죠. 그러니까 복구하려면 한반도에서 30년은 걸려야 복구 가능할 것이다. 그렇죠. 예. 6.25 때에 비해서도 훨씬 더 오래 가는 거죠. 무기들이 훨씬 더 발달했으니까요. 그럼요. 이렇게까지 많아졌죠, 이제 우리가. 초토화되기 때문에 전쟁은 금방 끝나도 너무 많은 사람과 복구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거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었다, 당시에. 그렇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 핵무장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역시 그 보수 진영 일각에서 북한이 핵을 가졌으면 우리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자위권 차원에서. 사실은 여기 설득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이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외교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핵무장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라면 얼마나 마음 편하겠어요. 정서적으로는 사실 일반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리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 특히 한미동맹의 소위 그 뒤통수를 들다 보면은 앞은 뭐 여러 가지 안보 협력이고 해구산 제공을 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한미동맹의 뒤통수는 우리가 핵을 도저히 개발할 수 없도록 묶어놓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56년에 체결한 그 한미 원자력 협정에 그 쓰고 남은 핵 연료봉을 재처리할 수 없도록 꽉 묶어놔버렸어요. 그거 금년에 재수정 몇 번 수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절대로 그것은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핵폭탄을 핵무장을 하려면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네네. 허락만 받으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우리 기술은 이미 있는데. 그럼요. 그거 뭐 별로 어려운 기술 아니에요. 근데 바로 그 한미동맹을 유지해야 된다는 필요 때문에, 한미동맹의 유지 필요성 때문에 미국이 못하게 하는 짓을 할 수 없는 사정이다 하는 것을 지금 알만한데도 지금 얘기를 자꾸 해요. 난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여쭤보고 좀 이따가 그 플루토늄 재처리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일부 국가, 북한도 그렇습니다만 일부 국가는 몰래 하거나 또는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거나 이런 방식은 안 됩니까? 우리가 한미동맹을 깰 준비가 돼 있으면 할 수 있죠. 그 말씀의 전제는 미국은 절대 우리 핵 개발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미국이 그러니까 북한은 미국의 그 관할권 밖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네. 미국이 말해도 듣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좀 마음도 할 수 있는데. 네. 죄송합니다. 우리는 안보에 관한 미국과 그 긴밀하게 협력을 해 만드는 그런 그 약속을 철석같이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시작전 통제권이 지금 미국에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남경필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전지작전권도 같이 가져오자. 연계해서. 이런 주장은 말이 안 됩니까? 아니, 노무현 정부 때 2007년에 노력을 해서 전시작전 통제권을 2012년 4월 17일자로 찾아오기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걸 이명박 정부가 2015년 말로 연기를 시켜버렸고, 네.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는 핵 문제가 해결된 뒤에 다시 협의하자는 식으로 영원히 다시 밀어놔버렸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영원히 못 가져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적어도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남경필 지사가 좀 속해 있는 새누리당의 출신 대통령이 임기 중에는 이거는 시작할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반환 문제는 간단치가 않아요. 돌아올 수 있었던 걸 돌려줬기 때문에, 다시 돌려줬기 때문에 이게 제로 한다는 것이 이쪽 정부 대통령의, 남한 대통령의, 한국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하지 않으면 이건 시작도 못하는 겁니다. 벌써 한번 하자고 했다가 물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제 북핵 상황이 그때는 2007년만 해도 1차 핵실험을 했지만 지금처럼 북핵 능력이 고도화되지 않았던 시점입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국이 돌려주겠다고 할 때. 네네. 그러나 지금 그로부터 세월이 8, 9년 흐르는 동안에 특히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8년 반 동안에 북한이 추가로 핵실험을 4번이나 더 했고 앞으로도 한두 번 더 할 것 같은데 임기 중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쉽사리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해 주겠는가, 전시작전 통제권을 돌려주겠는가, 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런 전반적인 상황하에서 그 장관님의 분석이 궁금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제 창건 기념일인데 오늘 뭔가 하지 않겠냐 북한이 이렇게들 언론들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그 정보를 종합해 보면 뭐 주로 그것도 이제 미국이 다 제공하는 거지만 미국의 군사 정보에 근거해서 판단하면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할 준비가 지금 착착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또 함경북도 길쭉은 붕괴에 대해서 핵실험을 또 할 준비도 진행 중인 것 같고, 또 그 밑에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도 미사일을 중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준비도 진행 중인 것 같고, 또 원산 쪽에서도 중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정부의 이 핵심 요지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이렇게 부지런히 준비를 해왔으면 오늘 지금 10월 10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당창건 71주년 기념일입니다. 네, 북한에서 큰 행사입니까? 굉장히 큰 행사죠. 어떻게 보면은 정권 수립 기념보다 당창건 기념일이 더 큽니다. 저건 네. 공산당이 운영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네. 당이 더 우위에 있죠. 그래서 공산당이 생긴 날이란 말이죠, 한마디로. 그렇죠. 공산당이 그러니까 조선노동당이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이라는 국가를 운영하는 셈이에요. 원화가 당입니다. 원화가. 예. 근데 지난번 핵실험 5차 핵실험을 9월 9일 날 9시에 하지 않았어요? 최양 네. 시간으로. 네. 오늘 지금 10월 10일 날 10시에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는 생각입니다. 장관님, 아직, 이제 겨우 3시간 남았는데 틀리면 어떠시려고 이렇게 과감하게 아니, 하십니까? 그러니까 가능성이 많은데 예. 다만 그 효과를 오늘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오늘 할 것이냐 아니면은 11월 8일 지금 미국의 대선 날입니다. 아하. 그날을 그 시점으로 타이밍으로 택할 가능성도 있어요. 과거에 2006년이군요. 2006년에 최초의 그 장거리 미사일 발사할 때, 그러니까 석 달 후에 핵실험 오기 전에 3개월 전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했는데 2006년 7월에 그때는 7월 4일 날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택해가지고 쏘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국에 아주 굉장히 심리적 충격을 강하게 줄 수 있는 날을 택하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 택일 그런 네, 그런 전략. 전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군사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외교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외교적 행위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외교적 임팩트가 가장 강한 날을 고를 텐데 그게 오늘일 수도 있지만 미국이 중요한 날을 골라서 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오늘 하면은 내부적으로 그 여러 가지 체제 결속력을 키울 수는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당창건 기념이라 그러나 이거를 외교적으로 정치 외교적으로 그 파급력을 키우려면은 11월 8일 하는 것이 방법이고 아니면은 유엔에서 지난번 그 대북 제재에 대한 그 핵실험에 대한 제재가 지금 아직 좀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결론이 나는 날. 네. 아니면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는 날을 맞춰서 쏠 수도 있다. 그 북한이 이 유엔 제재를 두려워합니까? 사실 9월 9일 제재도 아직 결론이 안 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재가 영향력이 있다. 혹은 북한이 이걸 신경 쓴다. 네, 제재를 그동안에 핵실험했기 때문에 제재를 3번 당했어요. 네. 1854, 2074, 2270 이런 3번이나 1874, 2094, 2270이 3개나 제재를 당했는데 네. 그런데 경제 제재 주로 내용이 경제 제재인데 북한 경제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게 또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렇다면 제재가 효과를 못 보겠다는 얘기가 물론 중국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북한은 어차피 지금 국제사회로부터 여러 가지 나쁜 딱지는 다 붙었습니다. 악의 축, 무슨 깡패국가, 폭정의 전초기지 이렇게 딱지를 붙여놓고 그 사람들이 유엔 같은 데서 내리는 제재에 겁을 내서 태도를 바꾸거나 정책을 바꾸고 착한 나라로 돌아오려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퇴학 맞은 학생이 그다음에 무기장을 맞은 학생이 교칙을 두려울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장관님. 그거 맞네요. 비유가 뛰어나십니다. 예? 네, 설득력 있고요. 그 말씀은. 그러면 마지막 질문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인데 스튜디오 다음에는 한번 나와주시고요. 얘기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모시고 하면. 오바마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고 미국 내에서 결론을 잠정적으로 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실패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전략적인 내를 2010년부터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0년부터 오바마 정부는 북한이 핵을 먼저 포기하기 전에는 우리는 회담에 안 나간다. 네. 그게 북한의 선 행동론입니다. 네. 그다음에 그렇게 만들도록 중국이 손을 써라. 그게 중국 역할론입니다. 예. 중국 역할론 북한 선행동론을 핵심으로 하는 전략적 인내 정책 이후에 핵실험을 몇 번 했습니까? 서너 번 하지 않았어요. 예. 미사일도 몇 번이나 쐈습니까? 그러니까 결과가 이렇다면은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다고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미국이 먼저 협상적으로 정책을 바꿔야 된다. 이게 지난 9월 18일 날 있었던 CFRS의 토론의 이 결론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대북 대화를 해야 된다, 미국이. 예, 근데 이제 바로 그걸 이어받아서 존 케리 국무장관이 유엔에서 한국 외무장관으로 만나가지고 회담원들에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때 존 케리는 이미 이제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대화 협상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했어요, 존 케리는. 근데 이제 우리 외교장관은 계속 제재와 압박만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딴소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제 타격론도 환영하고 제재와 압박만이 북핵 해결 방법이라고 믿고 있는 데 반해서 미국에서는 이미 오바마 정부의 국무장관이 대화와 협상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오바마 정부에서 쓸 수가 없고 클린턴 정부가 들었으면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돼서 민주당 정부가 계속되면 아마 그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 가능성이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사실 듣고 싶은 게 많은데 스튜디오 한번 나와주실 거죠, 다음엔? 뭐래요, 근데? 뭐라요? 네. 나와주시는 걸로 알겠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지혜는 국민의
오늘은 일단 감사의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가 이 개편 이후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김어준의 뉴스공장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화 같은 성은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 이 김어준 이거 제가 키웠습니다. 이 MB가 어부가 키운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이게 말이야 바른 말이지. 이 김어준 이거 이래 먹고 사는 거 순전히 MB덕 아닙니까? 제덕 아닙니까? 저 많이 아팠습니다. 뭐 하나를 하려 하면 캐고 뜯고 악재까지 물고 늘어지고 막 굽입하고 결국 그래가 날만 새면 그것도 뚝뚝 빨아먹고 산 거 아닙니까? 내 피 빨아먹고 산 거 아니야 김어준이 사실. 얘기하다 보니까 또 열이 확 받네. 응? 내 사실 진짜 저거 한번 어째 한번 해볼까? 고민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실. 그때 했어야 되는데 확 그냥 이거 오늘 진짜 오늘 이거라도 오늘 하긴 해볼까 그냥 진짜 오늘. 이 성대모사는 배치수 씨 한번 스튜디오에 모셔야지. 너무 잘하죠, 너무. 자, 옆에서 웃고 계신 분은 말이죠. 김무성 전 대표 시절. 지난 총선에서 영입 1호. 그러나 경선 탈락. 최진영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최진영의 오프 레코드입니다. 네, 이 코너의 본래 의도는 이러합니다. 언론에서는 얘기를 못하고 기자들이 물어보다 말을 못하는데, 속사정이 어떤지 그 영입 1호에 빛나는 최진영 변호사가 그 당사자한테 전화를 하거나 주변에 물어봐가지고 사정이 그렇게 됐어? 한 내용을 파악해서 저희한테 일로 바치는 밀정 역할을 하시는. 제가 어제 그러나 지난 2주간은 제대로 못해서 고쳐질지도 모르는. 그럴 것 같습니다. 저녁에도 여러 번 전화를 드렸는데 야 짧은 기간 내에 하나의 코멘트를 딱 받아내기가 참 만만치 않다 이런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전화를 요새 그래서 바짝 돌리고 계시군요. 네, 문자도 팍팍 드리고 있습니다. 4.13 총선에도 잘렸는데 여기서 잘릴 수는 없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첫 번째 여쭤볼 사안이 이겁니다. 일부 언론이지만 언론에서 이정현 대표가 일단 영이 서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했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복귀 후에도 이대로 이정현 대표 체제로 대선을 치를 수 있느냐 이렇게 당이 한번 혼란을 받았었고 지금도 이렇게 힘을 못 받고 있는데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퇴론이 부도가 꽤 돼요. 네. 사퇴론이라는 것은 일부 주말에 나오는 그 신문에서 하나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내부적인 비판, 특히 친박계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국감에 복귀하자라고 했더니만 정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라고 하면서 물론 다시 갔었던 그런 그 말 한 분은 게다가 친박계 대형인 그렇죠. 서청원 의원이었고 네. 비박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런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대표가 비박계 대표였다고 하면은 이와 같은 이른바 빈손 회원 사태에서 아무런 국회의 의원들한테 설명도 없이 지방을 내려가서 얘기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내에서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했다가 네네. 당에 와서 전후 사정이 이러했다. 혹은 거기에 실수도 좀 일부 있었고 그러나 내 뜻은 이러했다. 이런 설명도 없이 민생행보라고 하면서 지금 해서 대전으로 해서 부산, 울산, 순천까지 다니는 건 다 좋은데 왜 또 당 내에서의 어떤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설명 같은 것이 왜 부족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특히 비박계 중심으로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아시다시피 주류나 비주류 얘기를 했을 때는 여전히 지금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주류적 분위기는 사실 이제 그 새로운 대표가 그 선지 지금 얼마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른바 허니문 피어 리더가 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부적인 그런 그 리더십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사실 다른 대안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으로서는 그것보다는 그 이정현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지금 엿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사태 과정에서 있었어의 어떤 약간의 어떤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못한 문제라든가 일방적 의사결정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불만이 있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불만은 직접 전화를 해보시거나 문자를 해보니까 어떤 식으로 표현됩니까? 예를 들어 정확한 워딩을 누가 했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K 의원이라고 하면은 될 것 같은데요. K, 이번 K. 같은 경우에는 K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국감에 훨씬 더 꽂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언론에 좀 더 노출되고 그렇죠. 하기를 자기가 바라는데 돈벌 찬스니까. 예, 그렇다 보니 어떻게든 이렇게 계좌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막 열심히 하면은 후원금 팍팍 들어오거든요. 그거에 집중을 하지 지금 그 이정현 대표가 어떤지 그것보다는 개개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다는 것을 각자 도생이라는 것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K 의원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 바빠 시끄럽구나 이래요? 그거 얘기했더니만 이정현 대표 얘기는 안 하고 이은재 의원 때문에 답답했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요. 결국 그 한 분의 어떤 약간의 헛발질로 인해서 여당 의원 전체가 약간 매도되는 그런 분위기에 있어서 좀 답답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 정도 표현이에요. 그냥 답답했다. 아니 사석 본인 그 친한 사이끼리 하는 얘기는 너무 답답했어.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 품위와 그 품격을 지향하는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 제가 이게 19군적 발언할 수는 없고 변호사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품위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짝만 전해주시면 분위기를 알아야죠. 당내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코멘트가 있다. 그건 사석에서 하는 변호사님한테 하는 얘기는 사석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냥. 네네. 네. 뭐라고 합니까? 이 자리가 공석이라서. 네? 그래도 그런 얘기를 안 말씀드렸듯이, 해주시면, 어차피 각자 같이 옆자리에 있는 의원이다 보니까 안타깝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설마요. 헛발질 했다는 의원들끼리 그런 서로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헛발질이란
어딘가지밖에 안 나왔나요? 그거보다 좀 더 심했다 아니면 덜했다?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간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여당 같은 경우에는 야당분들하고 달리 조금 더 점잖지 않습니까? 특히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파이팅을 저도 요청을 하는데 그 한마디가 하기가 참 만만치 않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보수 진보 입이 건대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개인 캐릭터인데 여하간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근데 이 사퇴설에 대해서는 큰 얘기가 없다. 실제로.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시다시피 아까리만 대선을 앞두고 있고 특히 앞으로는 지금 대선 내에서의 당내 경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방식에 관한 것을 지금 열심히 내부적으로도 어떻게 할지 강도를 만들고 있는 그런 제가 것 이제 같습니다. 이정현 대표의 단식건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다가 제 나름대로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시작했을까? 왜 이렇게 또 뜬금없이 그만뒀을까? 이건 이제 당내에서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혹시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한 게 아닌가? 무슨 의미냐면 제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랬을까? 너무 뜬금없었기 때문에 김재수 장관 해임안 건의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헌정사상 최초로 의회에서 통과된 해임안을 대통령이 거부한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야당과 대통령의 대결 구도가 됩니다. 받아들여라 안 된다. 받아들여라 안 된다. 왜냐하면 거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본인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국면이 갑자기 이정현 대표와 정세균 의장의 대결 구도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해임안을 안 받아들여서 헌정사상 최초라고 공방에 오갔어야 하는 건데 대통령은 쏙 빠지고 이정현 대표가 온몸으로 화살을 받고 장렬히 전사했다. 이거 혹시 이정현 대표가 대통령을 보호하고 모든 화살이 자기한테 날라오라고 그런 거 아닌가요 혹시? 한마디로 그런 분석- 이정현의 대통령 보디가드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는 대통령한테 그 내부적으로 특히 비박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가 있죠. 아, 이게 실질적으로, 있군요. 예, 실질적으로 지금 김문수 잠깐만요. 네. 변호사님 누가 그럽니까? 지금 김문수 전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도 네. 이 미르 대응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본인이 얘기하는 워딩을 얘기를 하면 문제 소지가 많다. 네. 이게 언론 기사만 봐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렇다고 네. 하면 빨리 털고 가는 것이 오히려 나은 것이지 계속 엄호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박근혜 정부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것으로 해서 나를 세우는 부분도 있는데요. 특히 뭐 김문수 지사뿐만 아니고 비박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특히 야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이 사건을 보는 프레임을 이정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막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쉴드를 쳤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쉴드 친다고 막아집니까? 막아줬잖아요. 일주일 막아준다고 해서 결국은 지금 여당에서는 지금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게 야당이 하고 있는 국감의 90%가 이게 우병우, 미르, K재단 아니냐. 네. 결국 한 주 정도 미뤘을 뿐이지, 연기됐을 뿐이지, 결국 그것이 본물 터지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그와 같은 이정현 대표의 그런 시도를 그런 식으로 의도했다고 볼 여지는 없지 않습니다만 그런 시도가 성공하기는 어려웠다라는 점에서 그와 같은 시각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진실이라고 보기에는 좀 제한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패했다고 의도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여권 내부도 있긴 있었군요. 그럼요. 야권 내에서도 그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듯이 여권 내에서 당연히 그런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3지대 얘기로 나오는 거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왜 잘 보도가 안 되죠, 근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정현 대표가 일본의 예전에 쇼군이 혹시 자기가 죽을까봐 가짜 장군 가케무샤를 내세웠잖아요. 네. 가케무샤설을.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다. 그러고 아시다시피 지금 4월 13일 이후에 6개월이 지금 이제 4일 남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소시효가 6개월 아닙니까? 선거법. 네. 그래서 10월 13일이 지나면 비박계에서 본물 터지듯 입이 터지면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그런 견해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중에 가장 앞으로 나올지 모르는데 핫한 아이템을 미리 공개해 주시면 어떤 게 있습니까? 결국 비박계 내에서도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 K재단, K스포츠단과 미르 재단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호만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시각이 앞으로 목소리를 얻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이제 밀정 역할을 꼭 해주셔야 될 분은 뭐냐면 공개적으로는 이제 방어할 수밖에 없어요. 야당은 공격하고 여당은 방어할 수밖에 없는데 여당 내 의원들이 예를 들어 김문수 전 지사처럼 여당 내에도 야,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라고 하는 여론이 없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저 또한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니셜을 좀 생각합니다. 알려주시면 뭐 좋겠는데. 최순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네. 돈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털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요즘 뭐 우리나라에서 장삼이 이사라고 하듯이 장, 이, 김 웬만하면 그 여당 의원 중에 안 걸리는 분이 어렵겠습니까? J 의원, K 의원, L 의원 이분들한테 제가 그 전화를 한번 해보고 뭐 문자를 해봐도 특히 비박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 빨리 털고 넘어가야 된다. 안 그러면 변호사님 방금 오히려- 애들이라고 하시려고 그랬었어요? 아예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박근혜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돈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서 넘어가야 된다는 견해가 특히 소장파 개혁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였습니다. 3번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진영이었습니다. 김어준의 뉴스 공장.
인터뷰 공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내일이 미국 대통령 선거 2차 토론 날입니다. 그런데 최근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음담 패설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선거판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해서 관련 분석 좀 해보겠습니다. 아산정책연구소의 김주윤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녹취록을 직접 듣지 못하신 분들도 많겠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듣고 싶어도 이게 이제 해석이 안 될 수도 있고. 직접 들어보셨죠? 들었죠. 그 수준이 어떻습니까? 글쎄, 이거를 이제 미국에서는 라커룸에서 하는 대화다라고 해요. 남자들이 운동하거나 네. 샤워하면서 뭐 라커룸에서 하는 대화라고.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제 남성분들 술 마시고 권하게 취해갖고 하는 진한 음담 막판에 패설. 모든 정치적 네. 사회 문화가 결국은 여자 얘기를 결론나는 남자들의. 예. 여자 얘기로 결론이 나는데, 그래도 약간 이제 수준을 좀 본다면은, 그래도 모르겠어요. 제가 여자라서 그런지, 이건 좀 많이 저질스럽구나. 라는 이제 수준이죠. 언어라든지 사용한 말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뭐, 누구든지 뭐, 나같이 스타인 남자가 가면은 건드리면 다 넘어와. 뭐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비속어까지 쓰고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끼리 라크롬에서 한 대화라고 인정하더라도 이건 너무 수준이 낮다. 이 정도 수준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 공화당 내에서 네. 우리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이거 후보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라는 요구가 본물처럼 쏟아진다. 네. 근데 우리 언론은 보통 이제 그런 요구가 있다고 하면은 요구가 몇 개 있어. 그럼 본물이 등장하거든요. 과장이 등장하는데 실제 이걸 요구하는 미 공화당 내 세력이 얼마나 줄이고 얼마나 세를 형성하고 있고 가능성은 얼마나 되고 어떻게 보세요? 발언자 하나하나의 면면을 볼 때. 미치 맥커넬 같은 경우는 상원 대표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파워가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근데 뭐 또 알려진 저명 인사라고 본다면은 뭐 맥케인 네. 같은 사람이 시간에서 아리조나, 그렇고, 네, 네. 아리조나 상원 의원이고요. 그 정도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인데, 지금 면면을 살펴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 기독교 복음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유권자들이 있는 주, 유타주라든지 뭐 아이다호주 이런 주의 상원 의원들이 이제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자기 주의 성향상 여기에 발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죠. 생각하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게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나도 다음에 위험할 수 있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강하게 또 얘기를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아이오트라고 그 뉴햄슈주 상원이 이번에 선거를 치른 사람이거든요. 네. 지금 굉장히 박빙이에요. 뭐 그래서 2010년에 당선이 됐었는데 그 당시 이제 티파티 응원으로 당선이 됐는데 네. 이번에 잘못하면은 갈릴 수 있겠다라는 위기에 처한 사람, 그리고 뭐 일리노이주 현 상원의원 뭐 마크 커크 같은 사람, 그러니까 본인들의 안위가 상당히 많이 걱정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재선되기 위해서 인기성 발언을 해야 되는 사람들. 뭐 그런 거 그렇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언론의 보도는 이제 두리뭉실하고 이게 본물처럼 쏟아져 나와서 정말로 교체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정도의 분위기로 읽히는데 기사만 보면 실제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정말로 진짜 뭐 이렇게 나와라 후보 간둬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 정도는 굉장히 강하게 비난을 하는 사람들. 하지만 뭐 후보까지 그만둬라 사퇴해라까지 얘기는 안 하는 사람들. 그게 반반 정도 섞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미국 공화당 내 주류 전체가 바꾸라고 하는 건 아니다.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주가 굉장히 보수적이면 가만히 있으면 동조하는 느낌이 드니까 말하는 사람들, 네. 자기 인기를 위해서 말하는 사람들, 네. 그리고 또 정말로 저 정도 후보는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발언하는 사람들 그렇죠. 다 섞여 있다. 네. 그럼 현실적으로 말이죠.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실제 공화당의 대선 후보를 바꿀 절차가 존재합니까? 바꾸는 절차는 있어요. 그 공화당 그 당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후보가 죽거나 네. 스스로 사퇴를 하거나 정치적으로 거의 사망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현재? 뭐 정치적으로 거의 사망이죠, 이거는. 네. 그냥 혹은 그 외에 다른 이유, 뭐 이렇게 약간 두리뭉실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선 후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간에 관둔 경우가 없거든요. 대선 후보가 여기까지 왔는데 한 달 전에 관둔다는 네, 거는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부통령 후보는 관둔 적이 있어요. 뭐 네. 병이 나서 한 번은 이제 죽은 경우가 있고 정말로 1912년에.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는 이제 우울증이 있어갖고 항우울제를 복용을 하고 정신병원에 좀 있었다. 뭐 지금 같은 사실 큰 문제가 아닌데 그때만 해도 뭐 1972년도였으니까. 항우울제만으로 문제가 됐던.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있지만 대통령 후보가 뭐 교체가 됐던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교체가 될 수 있다라고는 했지만 정확하게 당 규정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뭐 이런 거는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만약에 교체를 한다 그러면은 공화당 정보위원회가 모여갖고 한 168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이제 상의를 해서 누구로 다시 지명을 하면 그게 또 이제 각 주로 보내져서 그 주에서 대의원들 그 1247명 그게 이제 과반이잖아요. 그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고 뭐 시간적으로 굉장히 쫓기는 거고.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미국에 이제 사전투표, 얼리 보팅이 이미 들어갔어요. 9월 말부터. 그러면 인쇄가 됐다는 얘기네요. 그 투표용지도 이미 인쇄가 됐죠. 그래서 이미 인쇄가 돼서 데드라인 넘은 주도 있고 인쇄가 이제 곧 될 주들도 있고 있는데 투표용지가 이미 인쇄가 된 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름이 올라가 있잖아요. 트럼프가. 네. 그래서 그걸 바꾼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민주당에서 소송이 들어갈 겁니다. 분명히. 절차적인 문제는. 네. 그리고 뭐 이미 이제 사전 투표도 시작이 됐고 오바마 대통령도 이미 투표했어요. 보니까 DC 같은 경우는 사전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 투표를 한 경우에는 트럼프에 대한 표들은 만약에 바뀐다고 하더라도 다 사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감안하고 할 것이냐. 소송이 어마어마하게 걸릴 텐데 그걸 또 다 할 것이냐. 절차도 복잡하고 굉장히 뭐 약간 두리뭉실하게 되는데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화당 인사들이 자기네 이제 살려고 트럼프를 버리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한편에서는 이런 그 시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특히 컨텐츠 플랜, 비상계획을 중시하는 나라잖아요. 네. 시나리오가 다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트럼프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는
문제가 되는 후보라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막판에 이런 위험이 있을 때 오히려 트럼프 후보와 관련된 추문이나 이런 녹취록을 공화당 측에서 터뜨려서 극적으로 후보를 그렇죠, 극적으로 후보를 교체해가지고 이 승리를 이끌려고 한다, 이 대선을 승리를 이끌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게 현실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까? 글쎄, 제가 만약에 공화당의 유력한 뭐 대선 후보 감이다. 뭐 굉장히 유력한 정치인이다 싶으면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통령 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게 이제 당을 위해서 좋은 거긴 하지만은 대통령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뭐 마크 루비오라든지 폴 바이든이든지 아직도 젊고 상창한데 공화당 내에서 이런 네, 인사들. 그렇죠. 그러면은 4년 이제 후에 만약에 힐러리 클린턴 이번에 당선이 되면 4년 후에 또 선거가 있는데 네. 제 생각에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생각이 힐러리 클린턴이 또 재선이 되리라고 보기는 않거든요. 아. 민주당이 그러면 16년을 해먹는 건데 그렇게까지 유권자들이 하게 놔두지도 않을 거고 클린턴이 나이도 상당히 많고 뭐 이미 별로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 된 거고 그러면 4년을 기다렸다가 내가 공화당 후보로 나와서 그때 대선에 나와서 대통령이 한번 돼보는 거 어떨까 하는 꿈을 꾸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 트럼프가 이긴다면은 트럼프가 이제 재선을 또 나올 거 아니에요. 2020년에. 네. 그럼 현재 대통령이 가진 프리미엄이 있고 이번에 처음 이제 첫 임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재선율이 클린턴보다는 제가 높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 8년을 기다리고 8년 후에 같은 공화당 후보로 또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의 클린턴과 같은 입장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공화당의 잘 나가는 정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굳이 이번에 이 트럼프라는 인물이 승리를 하게끔 놔두는 것이 자기한테나 당한테나 좋은 전략일까?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차기를 바라는 공화당 인사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트럼프가 망하는 게 이번에 그냥 한번 내주는 게 낫다. 네, 한번 망하는 게 네. 낫고 왜냐하면 힐러리 클린턴이 재선될 확률은 미국 정치 분석 결과로도 그렇고 여러 사람의 전망으로도 어렵지 않겠냐. 나이도 네. 있고 인기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 네. 워낙 희한한 후보하고 붙어서 지금 힐러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인기는 높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전했었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그런 소위 전망은 현실이 떨어진다. 네. 그러면 트럼프가 예를 들어 이런 건 가능합니까? 트럼프가 나는 계속 하겠다고 하는데도 절차가 진행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는 힘들죠. 네. 본인이 그러면 놔야 되는데 트럼프가 그걸 놓을 사람은 아니잖아요. 지금 절대 안 놓겠다 그러고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트럼프로 끝까지 가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네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물론 토론회 앞으로 남긴 남았습니다만 현재 기준으로는 힐러리가 승리할 확률이 대단히 높아지는 거네.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주에 이제 뉴욕타임스에서 세금 문제를 한번 때렸었죠. 그래서 세금 뭐 탈세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하여튼 뭐 비정상적인 절세. 그렇죠. 네. 편법 아주 대단한 편법을 써서 십몇 년 동안 절세를 세금을 한 번도 안 낸. 네. 연방세금 한 번도 안 냈죠. 그래서 그 문제로 이제 터뜨렸는데 사실 이 세금 문제 같은 경우 세법도 복잡하고 불법은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또 사업하는 사람 다 그렇지 하고 넘어가는 일부 유권자들도 꽤 있고. 트럼프기 때문에 넘어가주는. 네.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경우 요번에 나왔던 스캔들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나 직접적인 음담패설이고 그리고 트럼프의 육성이 들어가서 그게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다는 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굉장히 쉬운 이슈예요. 세법같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듣기도 쉽고 타격도 훨씬 큰. 그래서 게다가 두 번째 공개된 녹취에 따르면 트럼프 본인이 자신의 딸을 또 성적 농담의 대상으로 삼아요. 그게 이제 하월스턴이라고 그 네. 미국 DJ예요. 라디오 DJ인데 워낙에 그런 약간 지저분한 농담이면서 아주 원색적인 얘기를 잘하는 걸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제 거기에 나와서 한 얘기인데 그 하월스턴이 니 딸 진짜 끝내주더라 뭐 이런 식의. 그럼 화를 내야 되는데 아빠가. 그러니까 아빠가 돼갖고 화를 내야 되는데 그치 끝내주지 뭐 이런 식으로 맞장구를 쳐갖고. 네. 예, 그게 또 공개가 됐어요. 네. 이게 타격이 점점 커지는데 그러면은 2차 토론 때 이런 거 없을 때 2차 토론 때 아마도 트럼프가 이런 공격 포인트를 들고 나올 거다. 언론들 예상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그 월가 연설을 했던,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에 가서 그 힐러리 클린턴이 연설을 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좀 문제가 돼서 나왔어요. 근데 워낙에 트럼프 사건이 파장이 크다 보니까 약간 묻혀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서 이제 자유무역을 옹호를 했고, 그리고 뭐 기업들이 잘 살아야지 되고, 약간 굉장히 공화당스러운 발언을 했어요, 사실은. 친기업적인 발언.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분명히 넘어질 거고, 지금 그리고 남편인 이제 빌 클린턴의 성추문, 그리고 성폭행 얘기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성적인 농담으로 공격받고 있으니 틀림없이 당신 남편은 더 했고, 그렇죠. 당신도 네. 그때 여성을 공격하지 않았냐 힐러리한테. 네, 맞아요. 그런 포인트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던데. 네, 요번에 그 트위터에 이제, 트위터에 공개 이제 사과를 했죠. 자기가 사과를 한다면서 올린 영상을 보면은 사과인 듯 사과 아니냐. 트럼프가. 네, 트럼프가. 거기서도 그 얘기를 해요. 빌 클린턴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고, 힐러리 클린턴이 그 여성들, 그러니까 피해자들에 대해서 비난을 했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그리고 이제 거기서는 얘기 하지 않았지만은 기자 인터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2차 토론 때 공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르렌스키 얘기가 나온 거 사실. 루인스키 얘기도 나올 것이고, 다른 얘기도 뭐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좀 지저분한 토론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전망을 다들 하긴 하는데 지금 미국 대선을 보면 항상 누가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전망 퍼센테이지를 내놓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주 많죠. 연구소나. 네. 그런 통계치들이 지금 계속 힐러리 쪽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낮았던 것이 이제 한 55% 정도는 네이실버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그 538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전에 2008년, 2012년 대선 굉장히 정확하게 맞췄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일 낮았던 포인트가 55%였는데 1차 토론 그리고 뭐 세금 문제, 그다음에 이번 사건을 거치면서 힐러리 클린턴이 거의 80%의 당선 확률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이길 수 있는 경우는 어떨 때 가능하다는 겁니까?
글쎄요. 힐러리 클린턴이 글쎄요. 죽을 때? 뭐 이런 경우. 무슨 일인지 벌어질 수 있으니까 한 달이나. 어떤 일이든지 벌어질 수는 있지만은 일단 시간이 없다는 거, 트럼프한테는. 그게 굉장히 가장 큰 적일 거예요. 이건 어떻습니까? 1차 토론에 졌다가 2차 토론에 역전해서 승리하는 과거의 경우도 없진 않았죠. 오바마 대통령이 그랬었죠. 오바마 대통령이 1차 토론에서 졌었는데 2차 토론에서는 훨씬 더 이제 잘했었는데 토론이 별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근데. 실제로는 토론이 뭐 굉장히 승리를 했다고 해서 뭐 미국 사람들이 아주 논리적이고 똑똑하고 뭐 말 잘하는 사람을 뽑지는 않거든요. 그건 어느 나라 드는 사람, 선거나, 예, 그렇죠. 네,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기 때문에 토론으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뭐 이렇게 변한다거나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이미 마음을 굳혔고 한 달 네. 전이니까. 잘해라 응원하려고 지금 토론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층에게나 약간의 영향을 미치지 네. 실제 토론이 대선의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는 역대 선거에서 거의 없었다. 별로 없었다. 그럼 저희가 그 박사님을 잘못 모신 것 같고요. 어차피 영향이 미치지도 않을 토론에 얘기를. 하지만 이 토론에 대해서는 언론은 계속 분석하죠. 그럼요. 저도 분석합니다. 그래도. 예. 미국 언론도 마찬가지 같아요. 네. 예. 어차피 영향이 미치지 않지만 토론했는데 분석 안 하면 할 일이 없잖아요. 아, 그럼요. 그냥 언론이 할 일인데. 어쨌든. 여하간 토론의 결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 퇴임할 것 같지는 않다. 뭐 이 정도 수준이면은 토론을 아무리 잘해도 뒤집기는 힘듭니다. 뭔가 다른 일이 있으면 글쎄요. 그러니까 뭐 큰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든가 네. 전쟁이 난다든가 아니면 힐러리에도 못지않은 음담패가 녹취록이 막판에 등장한다든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 판세가 그대로 갈 것 같다는 게 김지은 아산정책연구소의 박사님의 분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인터뷰입니다. 지난 7일 금요일 서해에서 해상 뺑소니 사건이 났습니다.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을 우리 해경이 단속을 하다가 우리 해경 단속정이 침범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 한번 다뤄볼 건데요. 서해 5도서 중국어선 대책위 허선규 공동위원장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황성규입니다. 네, 언론 보도로 읽긴 했는데 우리 고속 단정 해경의 예. 이 단속 선박이 어떻게 어선에게 당해서 침몰을 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게 이제 소청도 남방 50km 지점에서 우린 중국어선 불법적 단속하던 우리나라 고속 단정을 중국어선 불법적 하던 중국어선들이 들이받아서 침몰시키는 사건이죠. 네.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중국 어선이 우리 고속 단정을 침몰시킬 만큼 배가 큽니까? 혹은 뭐 빠릅니까? 우리 고속 단정이 그렇게 작은 건가요? 문제가 뭐죠? 그 중국어선 그날 그 보도에 의하면 중국어선 그 배가 100톤 정도 된 철선인데 네. 우리나라 그 고속 단정 고흥보트거든요. 아주 소형 고흥보트. 아, 그러니까 들이받으면 뭐 대책이 없죠. 워낙 규모 차이가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침몰 전복시키려면 얼마든지 전복시킬 수 있었는데 예. 그동안도.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 공권력이고 거기서는 이제 불법업을 하고 있던 범죄 행위를 하고 있던 곳이니까 만나면 도망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들이받았어요? 예. 이게 이런 경우가 과거에는 없었죠? 그런 사건은 거의 없었죠. 물론 이제 불법적으로 폭력행위 한 거는 계속 나와 있었는데, 뭐, 도끼나 뭐, 이렇게 뭐, 쇠파이프나 뭐 이런 걸로 이제 고속단에 올라오는 거를, 저하기는 했었는데, 네. 이걸 직접 들이받은 사건은 처음이죠. 그러니까 좀 이제, 그거는 저희들이 우려를 했었던 바예요. 왜냐하면 이제 단속이 강화되고, 워낙 어적도 이제 고갈되고 그러면 저쪽도 들어가는 비용들이 만만치 않은데, 네. 그거에 의해서 좀 흉포화되고 과격해질 거라는 예상했었는데, 우리나라가 좀 미흡하게 대처했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중국이 만약에 지금 단속당하고 배를 뺏기면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중국이 불법 조업 어선들이 해경의 단속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배를 뺏겼다. 그럼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배가 몰수되고요. 불법 조업하고 거기 또 무동력 배들은 또 무동력 배가 불법 조업을 하면 일단 배가 몰수되고 그 다음에 범칙금이 2억이에요. 아, 범칙금이 2억? 그리고 예, 선장이나 뭐 이런 데는 요즘은 거의 구속 수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피해가 상당하죠. 점점 더. 그러니까 벌금도 2억이면 적지를 않고 구속도 되고 배도 뺏기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더욱 극렬히 저항하게 되어 있다. 점점. 그렇죠. 그런데다가 또 그 북한 쪽으로 들어오는 배들은 또 거의 이버려 북한한테 들어가는 이버려도 상당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은 데다가 요즘은 또 조업이 그렇게 시원찮기 때문에 그 비용을 충당하려면 점점 더 가격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방 항해선 위쪽에 북한에 돈을 내고 고기를 잡으러 들어왔다가 사실은 서로 넘어오는 거 아닙니까? 불법적으로. 그렇죠. 네, 근데 돈을 이미 많이 냈기 때문에 그리고 잡히면 워낙 벌금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 잡히려고 하고 그래서 이런 점점 그 중국 쪽에서 과격한 대응을 하게 된다. 뭐 이걸 몰랐을 리가 없는데 우리 해경이. 그러니까요.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건 해경이 단속을 제대로 못한 게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대응이 미흡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그런
사건이 일어날 거라는 걸 예상을 했을 거예요. 진정 과학해지고 뭐 이럴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 저희가 서해 중거선 불법적 대책에서도 끊임없이 이걸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다음에 해군이 직접 나서서 단속을 해야 된다. 국경을 넘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좀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했는데 정부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게 이번에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경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해군이 직접 나서야 된다는 요청을 서해 도민들이 요청을 했었습니까? 예, 그 끊임없이 했었죠. 해경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다. 장비 한계도 그리고 있고. 지금 작전권을 해군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해경이 그게 원활하게 작전을 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렇다면 직접 해군이 나설 수밖에 없는데. 그럼 정부에서는 왜 문제 때문에 정부는 왜 해군을 투입하지 않죠? 중국하고의 외교적 문제 때문에 그거를 지금 이제 실시한 거예요. 등한시한 거. 그다음에 중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민간 선박이기 때문에 해군이 직접 나서는 건 좀 무리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뺐거든요. 그 말을 듣고 보면 정부 대응이 맞나 싶다가도 이게 혹시 이제 국제적 기준으로 보자면 왜냐면 중국은 그 바다를 맞대고 있는 여러 아시아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예.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이 중국이 이렇게 불법 조업을 할 경우에 그쪽 정부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훨씬 더 강하죠, 우리나라보다. 거기는 뭐 베트남이나 이런 데 특히나 뭐 이런 뭐 아시아 국가에서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강하고요. 특히나 뭐 저기 유럽 쪽에 있는 이런 나라들은 뭐 배를 거의 침몰시키고 폭격하고 그다음에 잡아다가 범칙금이 뭐 20억 이상이 넘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단속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단히 약한 편입니까? 중국에 대해서. 훨씬 약하죠. 대응이 너무 미약하다 보니까 중국이 만만하게 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이렇게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있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이렇게 대응하지는 않습니까? 그건 훨씬 더 강하죠. 거기는 뭐 가끔마다 뉴스에도 보이지만 배를 갖다가 뭐 바다에서 포격을 해서 침몰시키는다든가 뭐 이런 정도까지 강하게 자기 바다를 지키고 있거든요. 자기 해역을. 알겠습니다. 지금 사태가 심각하다는 말씀이시고 정부가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건데 정부가 왜 그러면 그렇게 강하게 대응하지 않는지는 저희가 사실 정부 관계자에게 물어봐야 될 사안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위원장님이 그러면 정부에 바라는 바를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다음 인터뷰에 정부 관계자를 연결해서 왜 이렇게 안 되는지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라시는 바가 어떤 게 있습니까? 좀 더 강하게 좀 단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거는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외교적으로 어떤 식으로 강하게 풀어야 될지는 국가가 이제 책임져야 할 법이고 서해 해역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격뿐이 아니고 해군에서라도 나서서 적극적으로 우리 국방을 좀 튼튼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의무를 좀 충실히 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조만간 저희가 정부 입장은 뭔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해 5도서 중국어선 대책위의 허선규 공동위원장이었습니다. 자, 불만 처리 시간입니다. 청취자 김영식 님이 이런 댓글 게시판에 글을 남겼습니다. 김어준이냐, 김현정이냐. 아마 CBS의 아침 방송을 진행하시는 저희와 똑같은 시간대 김현정 씨를 듣느냐, 아니면 제 방송을 듣느냐, 이런 고민을 말씀하셨는데, 김현정 씨 방송을 제가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딱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너무 좋은 방송이에요. 너무 좋은 방송이고, 이 방송을 그냥 흘려듣는다는 건 너무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꼭 다운로드 받으시고, 제 방송을 그냥 실시간으로 흘려들어 주십시오. 김현정 씨 미안. 그리고 5867 쓰시는 분이 이렇게 남기셨네요. 김현정 씨, 방송 사고 날까봐 조마조마했는데 진행 방식이 원래 그렇군요. 네. 저희 방송이 질문지에 없는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게스트들이 굉장히 당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방송에서 물 흐르듯이 인터뷰에 응하는 분들은 대단히 방송을 잘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A센터였습니다. 자, 철학 박사 같지 않은 외모로는 잡상인에 가까운 강신주 철학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에 취지는 뭐냐면 사실은 시사가 딱 정치, 경제, 사회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아, 그렇죠. 세상 만사가 다 시사고 그 세상 만사를 철학으로 풀어보겠다. 예. 이 취지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시사 방송에 등장하지 않는 주제가 앞으로 등장할 수 있는데 오늘은 어떤 겁니까? 오늘이요? 축구와 야구죠, 뭐. 예. 축구와 야구를 철학적으로 풀기? 아, 풀어야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 야구가 올해 주제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축구 좋아하시잖아요. 축구와 야구가 선택된 거는 축구는 월드컵 예선 중이고 야구는 월드 시리즈 미국에서. 이제 포스트 시즌 저희도 이제 뭐 시작을 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그렇죠. 뭐 요새야 뭐 외국 축구도 많이 보기 때문에 지금 막 그 시간이 아마 거의 겹칠걸요? 예. 제가 시간이랑. 축구, 야구 양대 스포츠가 지금 하이라이트를 향해서 가는 길 도중이기 그쵸, 때문에 그쵸. 이것을 축구, 야구를 철학적으로 분석하기 이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아, 그냥 즐기면 안 되죠. 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고민을 해봐야죠. 참 쓸데없는 고민 같긴 한데 그런데 어쨌든
축구 야구를 철학적으로 접근해보겠다. 예.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철학적으로. 일단은 이게 일단 스포츠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스포츠라는 게 이제 인간 사이에서 왜 필요하냐면 네. 스포츠라는 게 참 재밌잖아요. 왜냐하면 아주 그 룰들을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사회라는 게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사회가 좀 타락하면 스포츠에 대한 열강들이 좀 있어요. 판타지가.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 빤히 보이니까. 최소한의 룰들을 지키지는. 최소한의 룰들을 지키죠. 우리는 막 룰들을 안 지켜가지고 막 법 개정하고 또 만들고 또 만들어서 법이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법이 심플하면 심플할수록 이제 몇몇 이렇게 단서 조항 정도지만 법이 심플하잖아요. 금방 알고. 물론 이제 그거에서 이제 야구와 축구의 차이도 나죠.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축구는 어마어마하게 간단하고요. 어마어마하게 갔다고 야구 복잡. 야구를 어마어마하게 복잡해 책이 따로 있고. 예. 네. 그러니까 그거 힘들죠. 막 그러니까 통계학도 쓰고 막 이렇게 됐는데. 축구는 종이 한 장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야구는 책입니다. 사실 어떻게 딱 보면은 이제 그 기본적인 사람들이 즐기는 걸로 이제 본다면 한 사회가 이제 좀 정의롭지 못하고 규칙대로 안 돌아가면 축구 쪽에 좀 많이 쏠리죠. 그래요? 왜냐 심플하니까 법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뭐 그것도 일단은 1차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고 스포츠를 일단은 인류가 좋아했었던 이유는 그게 동등한 조건, 기회 네. 그리고 규칙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가 인간의 폭력성을 사실은. 폭력성도 또 완화를 하죠. 네. 그 충분히 완화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1, 2차 세계대전 하지 말고 월드컵을 해가지고 대충 그걸로 이겨가지고 그냥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또 인간의 욕심이 또 축구 지면 또 난리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먹질 하자 뭐 이렇게 되고 아니면 무기 쓰자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막 그 국가 간의 대립이라든가 기타 등등들이 사실 어떤 점에선 스포츠로 많이 완화가 됐다라고 봐도 되죠. 유럽 역사를 말하시는 분들 중에 그 관점에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이 끊임없이 유럽에 예. 이제 국경을 맞은 나라가 너무 많다 보니까 유럽 분쟁세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최근 몇 년 동안 그런 분쟁이 줄어든 이유가 세계대전 때문에도 있지만 축구가 그 역할을 대신해주고 있다. 그 욕구를 많이 그냥 충분히 해소가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갈등이 많은 곳에 축구가 발달하고 독일만 하더라도 그 바이에른 미넨 그쪽 홈 경기장에 딱 하잖아요. 네. 저 바이에른 미넨이 지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독일이라는 데가 지역 감정이 굉장히 심해서 통일된 데가 그렇죠, 얼마 안 맞습니다.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 축구라는 그게 없었으면 독일이 그러니까 막 이제 무력 옛날에 30년 전쟁 해가지고 전체 국민의 약 10분의 1이 죽었을 정도거든요. 그게 한 150년, 20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독일이 통일된 게 굉장히 오래됐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얼마 안 됐다. 얼마 안 됐죠. 그리고 굉장히 많이 갈라져 있고. 자기들 주들끼리 죽이고 죽가는 굉장히 역사가 지역색이 강하죠. 네. 오스트리아, 독일 이런 쪽이. 그러니까 이제 축구가 강한 나라들의 이제 축구를 막 발전시키고 있는 나라들 특징이 보면 갈등들이 많아요. 지역 감정들. 그래서 우리도 지역 감정이 세지면 축구가 더 그럴 수도 있죠,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를 들어 스페인처럼 네. 그 아예 다른 민족이 갈등하고 있는 한 국가 내에 또 축구가 강해요. 그 바르셀로나라든가 우리 레알 레알 마드리드. 마드리드 그 뭐 옛날에 프랑크 독재 정권 때 내전 문제서부터 배신, 맞습니다. 뭐 살육 이런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축구가 생기면서 사실 그걸로 이제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하게 된 팬들끼리 막 홀리건이 그래도 나오는 이유가 실질적으로는 축구가 뭔가를 해소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부당하게 진 것 같다 이러면. 네, 그걸로도 해서 안 되는 감정들을 이제 훌륭하게 네. 해결하는. 그러면 야구는 어떻습니까? 야구라는 거는 조금 이제 사실은 이게 미국 운동이잖아요. 미국에서 그렇죠. 미국에서 이제 주도하는 운동인데. 미국 그 야구가 그다음에 미식축구 뭐 이런 그렇죠. 다 시작은 영국이에요, 사실은. 영국의 기반을 뒀다가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 가서 이제 미국식으로 만든 거죠. 예, 만든 건데 일단은 그래서 영국이란 나라가 우리가 시민혁명에서부터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갈등이 많았던 나라고요. 그걸 정리를 하면서 민주주의를 빨리 받아들이고 이랬던 곳에서 스포츠들이 일단은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렇게 시작했다는 것도 의미심장하죠. 민주주의부터 산업혁명서부터 제일 빨랐던 데죠. 축구도 영국에서 시작됐고. 그러니까 그게 단체 운동이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뭐 자체적 유럽에서는 이제 축구로 갔고 이쪽은 이제 야구, 미식축구 이런 식으로. 야구 갔죠. 근데 이제 차이는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철학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쉬운데, 야구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27명이 죽어야 끝나잖아요. 시간 제한이 없어요. 27명이 죽어야, 아웃돼야. 네, 쫙 가요. 네. 그래서 뭐, 유명한 얘기도 있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타자가요. 계속 파울 내면 3박 4일이든, 5박 4일이든. 그래서 이제 또 규정이 생기는 거죠. 몇 회 이상은 더 연장할 수 없다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 가능성이 있죠. 근데 축구 같은 거 딱 정해진 딱 시간에 딱 끝나버려야 돼요. 네. 그것도 이제 현저한 차이가 있고, 미국식의 어떤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특성인 것 같아. 그런 어떤 느낌들. 저는 제가 이제 미국 스포츠와 이게 유럽에서 기원하고 유럽에서 인기 있는 축구와 예. 그것이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기원하고 미국에서 인기 있는 스포츠를 딱 비교해보면 가장 큰 차이가 뭐가 있냐면 미식축구도 그렇고 이제 제 생각인데 축구는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90분 내내 예. 계속 이어지는데 그리고 이제 이쪽이 실력이 있다고 해서 너 무조건 공격하면 안 돼? 저쪽도 몇 번은 공격할 기회를 줘야지 말도 안 되거든요. 근데 야구를 보면 너 3번 하고 그리고 너 3번 해. 예. 그리고 또 너 3번 해. 이렇게 기회의 형평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해보면 미국의 스포츠들은 그리고 그 축구가 변화된 미식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4번 기회 동안 10야드 못 가면 상대편한테 기회를 줘야 돼. 축구로 상상해보면 너 3번 차? 너 3번 차고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기원한 스포츠가 가진 특징 중에 하나는 기회의 균등.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리고 심판이 끊임없는 개입. 개입하죠. 그 다음에 그 판정도 번복이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반면에 축구는 거의 끊임이 없어야 좋은 축구 경기고, 그 다음에 그렇죠. 판정의 번복 따위는 없고, 네. 그것도 경기 일부라고 넘어가고. 그리고 우리 그 운동 경기라는 사회도 그렇지만 심판이나 재판관이 부각이 된다면 안 돌아가는 거잖아요, 잘. 그러니까 이거 축구 경기를 딱 봤는데 심판이 원샷을 너무 많이 받으면 심판의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게 미국 스포츠의 특징은 제가 보기에는 심판이 많이 보여요. 심하게. 그 엠파이어라고 하잖아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아마 그 역사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신대륙에 공평한 대우를 못 받아서 넘어온 사람들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기회는 균등하게 주고 오로지 실력으로 결론이 나야 돼. 이런 철학적 바탕이 있는 게 아닌가. 네, 그것도 있고요. 근데 일단은 간에 일단은 축구랑 야구를 이렇게 보시는 분이 아는데, 이 동양에서 이렇게 그림 그릴 때 보면은 그게 있어요. 사실 그 개념이 아마 두 스포츠를 구별을 잘 할 텐데, 이 동양화가 두 가지 기법이 있는데, 하나가 고요한 거를 그려서 움직임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화에서. 네, 그게 정중동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고요한 중에 움직인다.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도 있어요. 아주 역동적인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히려 고요함을, 그게 동중정이라고 그러거든요. 동중지정. 네. 그러니까 움직임 속에 고요하다. 근데 사실 그 축구 같은 경우는 사실 동중지정에 가깝고, 야구라는 건 정중지동에 가깝죠.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굉장히 고요하죠. 그러니까 공이 던지고 하더라도 타자가 안 치면은 플레이가 진행이 안 돼요. 아무 일도 아니라 야구가. 아무 일도 아니라요. 네. 그러다 이렇게 보고 있다가 딱 치는 순간서부터 이제 막 움직이다가 축구는 계속 움직이다가 골 넣는 장면이라든가 기타 등등 장면에서 딱 멈춰요. 그게 사실은 임팩트가 있죠. 그래서 축구는 계속 보면 막 그 시간대까지 막 우리의 오감을 살려가지고 쫓아가다가 이게 경기가 무승부되거나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지쳐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중간에 어떤 골 났을 때 아주 고요한 지점이 딱 생기는 거. 그 스톱을 딱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골 들고 가서 또 가운데다 다시 그 센터 서클 가운데다 놓잖아요. 근데 야구라는 건 좀 다르죠. 야구라는 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둘 다 뭐 역동적인 측면, 고요한 측면이 다 있겠지만 뭐 방점을 어디 지키냐 다르다. 다르죠. 이거 철학적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기원하고 유럽인들이 가장 즐기고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철학적이라기보다 사실은 어떻게 얘기해 본다라고 그러면 인류학적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그 특징 중에 하나 수렵 채집이잖아요. 네. 손 잘 쓰잖아. 네. 예, 발을 안 썼는데 이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진화론적으로 딱 본다면 축구가 조금 더 앞서죠. 그러니까 야구라는 건 일단 수렵 채집의 느낌이 많아. 예, 던지고 잡고 뛰고 다리는 뛰는 데만 써요. 근데 이게 그거를 손을 수렵 채집하는 인류가 갑자기 손을 안 쓰기 시작한 거야. 발만 쓰자. 야,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예요. 사실은. 인류 진화론적인 관점 조작. 아니, 그러니까 우리 수렵 채집 오래 했잖아요. 사과도 따고. 이 해석은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진화론적인. 아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축구하고 야구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주민들이고 그래서 기회 균등을 못 받고 왔다고 생각해서 그런 걸 집착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하나 들면서, 축구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축구는 심판의 판정 번복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게 축구 정신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렇게 맞다고 생각하냐면, 그런 얘기를 하면 축구 관계자들이나 피파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것도 축구의 일부다. 이게 왜 저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냐면, 축구가 인생하고 가장 닮은 스포츠라고 생각하는데, 인생에서 너 실수했지? 자, 그러면 20대 돌아가 다시 없거든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옳건 그러건 그 삶에서는 다시 반복, 번복, 다시 해. 심판이 뒤집기 없단 말이죠. 그런데 미국 스포츠는 있고 유럽 스포츠는 그게 없어요. 아유, 그걸 뭐 상까지 보세요. 연속적이라서 그렇다고요. 축구는 끊어지면 안 되거든요. 네. 공이 파도처럼 밀려가기 때문에 파도가 잘못 왔다고 해서 이상하다 이러면 안 돼요. 그게 저는 유럽에서 사람의 삶을 가장 가까이 모방한 유럽의 철학과 예. 그 미국처럼 인간이 계속 끊임없이 개입하고 해야 그래서 그렇죠. 예, 그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중간 점검을 계속하고 한 해 끝나고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통계 매기고 뭐 이런 식의 절차들을 자꾸 넣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도 얘기해도 되죠. 그러니까 축구는 야구는 굉장히 지적이에요. 통계 매기고 계산하고 예측하고 무슨 보러 올까 이러잖아요. 근데 축구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감성적이죠. 그러니까 온몸으로 그냥 같이 움직여야 돼. 좀 무식해요, 경기가. 예, 무식하죠. 아니, 무식한 건 아니에요. 축구를 좋아하지만 정확하게 무식한 건 아니에요. 원시적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네요. 네. 삶에 가깝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네. 그런 몸동작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측 이런 게 아니라 거의 오감이 움직여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저도 이렇게 옛날에 뭐 운동하거나 그럴 때 보면은 머리를 안 움직이고 그냥 손이 움직일 때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리가 움직일 때도 있고 연습 많이 하면요. 그러니까 바로 몸에 익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가 그 상태에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끝나고 나면 뭐 이러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야구는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지적인 스포츠다. 저 투수가 뭐 던질까. 저도 야구를 좋아하긴 하는데 예. 야구는 좋아하고 축구는 살짝 미치거든요, 보는 동안.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정신 상태가 약간 나가요. 그런 점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시성, 네. 어떤 원시성, 그러니까 막 주술성, 축제 같은 거. 그러면 철학 박사님이니까 축구의 철학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철학자와 야구의 철학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저에 깔린 기조가 같은 철학자가 있습니까,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축구, 야구야. 아니 뭐 좀 이렇게 다 듣고 나면 뭐가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철학 박사님이 나와가지고. 근데 그거를 하나 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포츠라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포츠의 특징 중에 하나가 확률이거든요, 사실은. 예. 확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공이 나한테 올까 말까. 공을 이렇게 발등으로 찼었을 때 맞을까 안 맞을까. 사실은 우리가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게 경기 결과가 결정되는 거예요. 양 스포츠가 다. 예. 결정돼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게 우발적이라고 우연적이고. 예. 그래서 우리가
부정 경기 같은 거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스포츠 공정해야 돼. 우리가 사회에서 보면 다 정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노비하고 흑수저는 죽을 때까지 흑수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구든 그 축구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뭐냐면 삶은 약간 예측 불가능하고. 예측 불가능한데 그 예측 불가능 속에서 이겼을 때 예측 불가능한데 이겼을 때 그걸 그냥 인정을 해주는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서 오히려 이제 거꾸로 본다라고 그러면은 철학적으로 이제 본다라고 그러면 우연적인 거, 우발적인 것 이런 것들을 그냥 긍정하는 거. 그 동서양이 뭐 핵심 정신이죠 뭐. 알겠습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준비할 게 없어서 막 준비한 아이템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이 드는 강신주 박사님의 축구 야구 얘기였습니다. 저는 오늘까지 하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